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우리 인류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현실입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 2시 15분 뉴욕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1초에 수천 번의 거래를 처리하던 초고속 서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수조 달러의 자산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의 대학병원. 뇌종양 수술을 집도하던 최첨단 의료 로봇의 팔이 작동을 멈춥니다. 의사들은 당황하며 수동수술 도구를 찾느라 소리를 지릅니다. 환자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 병원 밖 도로는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신호등 제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런던 시내의 모든 교차로는 엉켜버린 차량들로 뒤덮였습니다. 태평양 상공, 미 공군의 전략 자산인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긴급 회항 명령을 받습니다. 적의 레이더를 기만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핵심 항전 장비가 오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전투기는 눈먼 새가 되어 바다 위를 표류합니다. 핵폭탄이 터진 것이 아닙니다. 태양 흑점 폭발도 아닙니다. 외계인의 전자기파 공격도 아닙니다.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지구 반대편, 동경 127도, 북위 37도.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에서 전원 스위치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 국장들이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가방이 아닙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평택과 이천, 그리고 울산의 공장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석유가 끊기면 우리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걸어다니면 되고 겨울엔 옷을 껴입으면 됩니다. 식량이 부족하면 배급제를 실시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사라진 21세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멈추는 순간 현대 문명은 그 즉시 19세기 증기기관 시대로 강제 송환됩니다. 스마트폰은 검은 돌멩이가 되고 금융 시스템은 종이 쪼가리가 되며 최첨단 미사일은 값비싼 폭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정점, 인공지능 시대의 뇌세포이자 산소와도 같은 핵심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하다시피 한 나라.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 관저가 아닌 반도체 공장으로 먼저 달려가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지게 만든 나라. 오늘 저는 펜타곤에서 20년간 국가 안보와 미래 위협을 분석해온 기밀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그동안 언론이 말해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를 뒤흔든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생명 유지 장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을 쥐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밀러입니다. 20년간 워싱턴 DC의 펜타곤 전략기획실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분석해왔습니다. 냉전 시대, 우리의 모든 신경은 검은 황금, 바로 석유에 쏠려 있었습니다. 석유가 흐르는 송유관이 곧 세계의 혈관이었고 그것을 통제하는 자가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사막에 피를 흘리며 군대를 보냈고 항로를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펜타곤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명 프로젝트 실리콘 쉴드. 제가 직접 작성에 참여했던 이 300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21세기 현대 문명에서 가장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자원은 무엇인가?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경우. 유럽은 추위에 떨었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동에서 대체 가스를 수입하고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자
1년 만에 위기는 진정되었습니다. 대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월마트의 진열대가 비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장을 옮겼고 3년 정도의 혼란 끝에 세계 경제는 다시 균형을 찾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 우리는 지도 위에서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지워봤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도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을 가상으로 정지시킨 그 순간 시뮬레이션 화면은 온통 붉은색 경고등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이런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치명적 오류. 복구 불가능. 문명 붕괴 임박.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메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즉사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채울 메모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90% 폭락했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48시간 안에 셧다운되었습니다.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자 사람들은 현금을 찾기 위해 ATM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고 도시는 폭동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혈맹이니 동맹국이니 부르며 어깨를 두드려주던 이 작은 동아시아의 나라가 사실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거에는 핵무기 버튼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핵무기 버튼을 누르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필요합니다.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고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칩이 없으면 핵미사일은 그저 창고에 처박힌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군대도 광활한 영토도 아닌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로 자신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 쉴드, 즉 반도체 방패입니다.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순간 공격한 나라의 스마트폰도, 은행 계좌도, 무기 시스템도 같이 죽어버리니까요. 적국조차도 한국의 공장이 무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것은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아하며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처음부터 기술 강국이었을까요? 천만에요. 불과 70년 전 1953년에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이 부러워하던 최빈국이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산에 있는 나무와 강에 흐르는 물,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기대하느니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리는 게 빠를 것이다. 하지만 그 엘리트 학자들은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는 변수 하나를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피 속에 흐르는 독특한 DNA,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극한의 오기와 미친 듯한 속도입니다. 시간을 돌려 1983년으로 가봅시다.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우리는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에게 수학으로 도전장을 내민 격이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굴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인텔의 엔지니어들은 한국은 텔레비전이나 잘 만드는 게 좋을 것이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6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6개월 만에 따라잡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기흥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연구원들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쪽잠을 잤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며 그들은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주말에 가족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매뉴얼을 정독하며 퇴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천 번의 실험 실패를 겪으면서도 충혈된 눈으로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은 63회가 디램 개발 경쟁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학회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일본이 주춤하고 미국이 방심하던 그 찰나의 순간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즉 실리콘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물질에 한국인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을 불어넣어 황금보다 비싼 물질로 바꿔버린 현대판 연금술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삼성이 망할 기술적 이유는 5가지였을지 몰라도 성공할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은 죽을지언정 포기는 모른다는 민족성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불가사의한 힘의 실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차를 타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공장이 아니라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미래 도시가 있었습니다. 평택 캠퍼스.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축구장 400개를 합친 면적에 150m 높이의 거대한 팹 건물들이 성벽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위로는 수십 대의 타워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만 명의 근로자가 개미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 물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군대 같았습니다.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의 기지나 외계 문명의 요새를 보는 듯한 압도감이었습니다. 제 가이드를 맡은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 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최첨단 시설을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초 공사부터 가동까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미국 텍사스나 독일이었다면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공청회, 노조와의 협상, 예산 문제로 서류 검토만 5년이 걸렸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2년 만에 완공하고 이미 그 옆에 다음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장 내부였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저는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고 3번의 에어 샤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술실보다 1000배 더 깨끗한 공기 속에서 웨이퍼를 운반하는 OHT 로봇들이 천장에 매달려 고속도로처럼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0.1초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 광경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박 박사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로봇들이 멈추는 순간은 지진이 났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용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무려 600조 원, 미화로 4,500억 달러를 쏟아부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이자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미국이 칩스법을 만들고 일본이 큐슈에 TSMC 공장을 유치하고 유럽이 보조금을 뿌리며 따라오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들은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이 거대한 생태계, 수천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촘촘하게 얽힌 이 요새는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21세기의 만리장성이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 모두가 인공지능이 써주는 글과 그림에 감탄할 때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입니다. 그런데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반드시 옆에 붙어야 하는 영혼의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메모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구멍을 뚫어 연결한 꿈의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 HBM은 누가 만들까요? 놀랍게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의 두 기업,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수율과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 젠슨 황이 한국 기업에게 제발 물건 좀 더 달라, 가장 먼저 달라고 사정하러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 AI의 샘 올트먼, 이 실리콘밸리의 황제들이 왜 잇따라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의 공장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미소를 지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한국이 칩을 주지 않으면 자신들의 인공지능 제국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국의 반도체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시냅스이자 혈관입니다. 한국은 이제 경쟁자가 없는 슈퍼을이 되었습니다. 갑인 빅테크 기업들이 을인 한국 기업의 눈치를 보고 줄을 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애원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기술 패권의 진짜 모습입니다. 한국은 갑을 관계마저 기술로 뒤집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망은 반도체 하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을 분석하며 가장 두려웠던 점은 이들의 기술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즉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인 배터리.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한국 3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자동차 공룡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모두 한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혹독한 겨울, 영하 30도의 미시간주에서도 얼지 않고 작동하는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미국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의 힘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운송망도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십조 원어치 구매했습니다. 루마니아, 호주, 심지어 중동의 사막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바로 납기 속도와 품질 때문입니다. 독일에게 전차를 주문하면 3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3개월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보냅니다. 한국 무기에는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와 IT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던 정밀 기술로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를 만들고 세계 최고의 통신 기술로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만듭니다. 게다가 한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며 언제든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의 무기. 쇼룸에 전시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진흙탕을 구르며 포를 쏠 수 있는 실전성과 신뢰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반도체로 산업에 쌀을 대고 배터리로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고 방산 무기로 자유진영의 방패가 되는 나라.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민주주의의 병기고였다면 21세기 신냉전 시대의 병기고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서구 학자들이 묻습니다. 한국에는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없는데 도대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제가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서울의 대학가를 돌아보며 찾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자원은 바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광적인 교육열과 성실함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밤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밤 10시가 되면 왕복 8차선 도로가 마비됩니다. 클럽에 가는 차들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들의 차들입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영어 단어를 외우고 미적분 문제를 풉니다. 이 장면은 서양인의 눈에는 기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라고 비판하는 인권운동가도 있죠. 하지만 전략가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무서운 장면입니다. 전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고도로 훈련된 지식 전사로 길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 대신 펜을 들고 총알 대신 지식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한국의 공과대학 연구실은 새벽 3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우리는 이것을 성급함이라고 비웃었지만 디지털 시대의 이 속도는 엄청난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 트렌드가 6개월마다 바뀌는 세상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토론하고 한 달짜리 휴가를 즐기는 서구의 문화는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카페인을 연료 삼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제가 만난 한 삼성의 임원은 피로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 속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요. 그 공포가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이 절박함. 가진 게 없으니 머리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 이것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인구 14억의 중국과 인구 3억의 미국을 기술로 압도하는 비밀입니다. 한국인 그 자체가 고성능 CPU이자 지치지 않는 배터리인 셈입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끝났다.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 절벽으로 인해 한국은 소멸할 것이다. 통계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0.6명대의 출산율은 국가적 자살에 가깝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도시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위기 때문에 한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도가 튼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 빚을 갚았던 그들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식당에는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내립니다. 공장은 사람이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변신 중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한국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최초의 국가 모델, 일종의 사이보그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같은 한국의 IT 기업들은 구글에 맞서 독자적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 독자적인 AI 생태계와 검색 엔진을 가진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폐쇄적이죠. 자유진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AI 주권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기술로 메우고
고령화 사회를 디지털 헬스케어로 극복하는 실험. 한국은 지금 전 세계를 대신해 미래를 미리 살아보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독일, 일본, 그리고 머지않아 닥칠 미국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 즉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의 거센 파도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등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워싱턴의 정치가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한국은 있으면 좋은 파트너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요. 한국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 전략도 짤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문화 콘텐츠인 K-팝까지. 미래를 여는 모든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나라. 영토는 좁지만 경제 영토와 기술 영토는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는 나라.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21세기 전략가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실수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힘없는 졸이 아닙니다. 판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왕을 잡을 수도 있는 강력한 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는 몸살을 앓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지구가 멈춥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2025년에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작은 거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기술에 종속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